소화설비 두 번째 내용으로 옥내소화전 설비입니다. 옥내소화전 설비는 최근에 기출된 문제는 없지만요, 기출 문제를 보면은 문제가 다양하게 다른 내용에 비해서 문제가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것도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옥내소화전 설비는 물을 사용하는 소화 설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를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정리를 잘 해두면요, 그 다음에 나오는 스프링클러 설비라든지 다른 것들에 대한요, 판단이 좀 쉬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래서 1번 문제부터 확인을 해봅니다. 다음 중 옥내소화전이 수원을 확보하기 위한 수조의 종류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옥내소화전은 물을 사용해서 불을 끄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소화전 이렇게 나오는데요. 소화는 이제 불을 끈다는 뜻이고요. 전이라고 하는 것은 밸브를 뜻합니다. 밸브요. 밸브가 있다는 얘기는 물을 사용해서 불을 끄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밸브가 어디 있는 겁니까? 옥내에 있다, 그죠? 옥내소화전. 그래서 이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려면은 물이 있어야 되는데요. 소화전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을 소화전의 수원이라 그럽니다. 수원. 수원을 확보하려면요, 수조가 있어야 되죠. 물탱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옥내소화전에서 사용하는 물을 저장하는 물탱크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런 뜻입니다. 이 수조의 종류에 대해서는요, 국가화재 안전 기준에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수조가 있냐면은 고가 수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압력 수조가 있고, 지하 수조가 있고, 고압 수조가 아닌 가압 수조가 있습니다. 가압 수조요. 그래서 전부 네 가지의 수조가 정의가 되어져 있습니다. 1번은 자연스럽게 정답이 3번이 되겠고요. 고가 수조라고 하는 것은 구조물 위에 설치해서 수위차, 자연 낙차의 압력을 이용하는 거죠. 그게 이제 고가 수조고요. 압력 수조라고 하는 것은 그 일정한 탱크 안에 압축 공기를 채워넣죠. 압축 공기를 채워넣어서 그 압축 공기의 압력에 의해서 물을 공급하는 것을 압력 수조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지하 수조라고 하는 것은 펌프 위치보다 낮은 데 있죠. 그래서 땅속에 있는 수조를 지하 수조다. 그래서 펌프 위치보다 수위가 낮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수조를 다 지하 수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압수조라고 하는 것은 압축 공기라든지 불연성 고압기체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소방 용수를 가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수조가 있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는 옥내소화전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원의 저장 방식은 했습니다. 수원의 저장 방식은 했는데, 요거는 이제 16년도에 출제가 되어졌는데요. 이제 그때 뭐 정답을 어떻게 설정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요거는 이제 지금 판단하기에는 아주 애매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건축물의 높이가 높지 않을 때는요, 고가 수조 방식이 아주 완벽하게 수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식에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물의 높이가 높아짐에 따라서 고가 수조 방식은 구조적인 부담을 갖게 되고요. 그와 더불어 이제 펌프 기술이 굉장히 이제 발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고가 수조 방식보다는 주로 지하 수조를 두고 거기에 있는 물을 펌프로 펌핑하는 방식을 주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많이 쓰고 있고, 고가 수조라고 하는 것은 이런 펌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드시 수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만 이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대부분 이제 펌프 방식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펌프 방식을 쓴다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지하 수조를 이용한다, 그죠? 지하 수조를 이용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저는 정답을 2번으로 하겠습니다. 2번을 하고요. 이렇게 이제 논란이 될 수 있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령 통계적으로 정리가 된다든지, 뭐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최근에는 이제 논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고가 수조와 펌프 방식,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해보면 좋겠다 하는 거고요. 실제로 우리 국가화재 안전기준에서 NFSC 102가요, 옥내소화전에 관한 기준인데, 거기에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요, 이 펌프 방식에 근거해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펌프 방식이라고 답을 정하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3번 문제 갑니다. 옥내소화전이 각 층에 6개 설치되어 있는 7층 건물에서 수원의 양은 했습니다. 그죠? 이제 이거는
화재 안전 기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봐야 되는데, 옥내소화전 같은 경우는 분당 방수량이 130입니다. 130이고요. 자, 요놈이 이제 몇 분간 방수가 되어져야 되냐면은 초기 소화 설비니까 20분간 방수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소화전 하나는 약 2600리터의 물이 필요합니다. 2600리터요. 자, 요놈은 이제 밑으로 고치면은 2.6 세제곱미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수원의 양을 계산할 때는 소화전 한 개당 2.6 세제곱미터에다가요, 소화전의 설치 개수 n을 곱해주면 됩니다. 소화전의 설치 개수요, n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 n을 어떻게 설정하느냐 하는 게 문제입니다. n을 설정할 때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옥내 소화전을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층의 개수로 곱해줍니다.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거요. 가장 설치 개수가 많은 거요. 많은 것을 정하게 되는데, 지금 문제는요, 7층 건물이고 각 층에요 6개가 설치가 되어져 있다 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떤 층을 정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그죠? 가장 많은 한계층, 이렇게 표현해야 맞네요. 한계층. 자,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이제 6을 곱하면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아닙니다. 6을 곱하는 게 아니고요.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는 한계층의 개수가 5개 이상일 때는요, 최대치를 5를 곱해줍니다. 5를요. 그럼 이제 문제에서 나와 있는 이 소방 대상물은 7층 건물에 6개씩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화전은 42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n값에 41을 넣는 게 아니고요. 그 중에 가장 많은 한계층을 곱해서 6을 넣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6을 곱하는 게 아니고요. 5를 곱하게 된다는 겁니다. 5를요. 그래서 2.6 곱하기 5를 하게 되면은 요거는 약 13 세제곱미터가 되는데요.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설치 개수 n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두 가지 문제가요. 어떤 문제냐면은 첫 번째는 가장 많은 한계층을 정하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개수가 5개 이상일 때는 최대치를 몇 개로 하겠다? 5개로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건 왜 그런가 하는 겁니다. 옥내 소화전은 초기 소화 설비입니다. 소화 설비 중에서 초기 소화 설비요, 화재 발생 초기에 건물을 사용하는 관계인이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고요. 설치가 되는 것이고, 이 초기라고 하는 개념은 시간적으로 20분을 의미합니다. 20분요. 화재 발생 초기라는 뜻이에요. 화재가 발생되고 나서 20분 이내, 그죠? 그러면 이제 건물이 여러 개 층이 있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어느 특정의 한계층에서 발화가 돼서 화재가 이제 확대가 되어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층수가 많다 하더라도 어느 한계층만 갖고 판단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초기 단계니까. 그리고 이제 이 옥내 소화전은 설치를 할 때요, 설치에 있어서 소방 호수가 길이가 얼마냐면은 15m입니다. 15m고요. 그 다음에 주수를 할 때는 하점 가까이에서 주수를 하면요,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점에서 얼마 정도 떨어지느냐 하면은 10m 정도를 떨어져서요, 주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격 주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결국요, 소화전을 설치했을 때 소화전이 방어할 수 있는 범위는 수평거리 얼마요? 25m가 된다는 뜻이에요. 25m. 그러면은 어떤 층에 가령 옥내 소화전이 6개가 설치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소화전이 설치가 되는 지점에서부터 25m를 이렇게 이제 그려보면요, 요게 이제 소화전에 의해서 방수가 되는 범위인데, 그 범위가 굉장히 커집니다. 그러면 이게 가령 6개라고 하면은 그냥 단순하게 길이 계산했을 때 이게 길이가 얼마가 돼요? 300m가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긴 건물이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건물의 규모가 커서 옥내 소화전이 많이 설치가 되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5개를 넘어가는 경우는 별로 없을 거란 얘기고요. 또 그렇다 하더라도 넓은 건물에 면적이 아주 넓은 소방 대상물이 있습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화재가 발생할 때는 어느 특정 지점에서 발화가 되어서 확산이 되어 가는 거지, 전체가 한꺼번에 불이 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한계층만을 갖고 판단한다. 소화전의 설치 개수가 5개 이상일 때는 5개로만 제한한다 하는 얘기는 옥내 소화전이 초기 소화 설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3번 문제는 1번을 정답을 하면 됩니다.
자, 4번 문제요. 3번 문제하고 이제 유사한 문제인데, 3층 건물에서, 3층짜리 건물입니다. 1층에 5개가 있고요. 2층에 6개가 있고요. 3층에 4개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경우는 실제로요, 그렇게 존재하기는 힘들겠지만요. 자, 그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졌다. 자, 그러면 이제, 옥내수 화전을 설치할 때 옥상 수조의 최소 수온의 양은 얼마가 되는가,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왔거든요. 여기는 수온의 양이 아니고요. 옥상 수조입니다. 옥상 수조. 옥상 수조의 최소 수온의 양은 이렇게 나왔거든요. 자, 그러면 먼저 수원의 양을 계산을 해봅니다. 수원의 양을 계산을 해보는데요. 자, 수원의 양은요, 소화전 하나당 2.6 세제곱미터, 그죠? 여기에다가 제일 많이 설치되어 있는 한 개층의 개수로 곱해주면 되는데요. 거기 2층에 6개인데, 이게 5를 넘어갔으니까 어때요? 5를 해주면 된다,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3번 문제에서 확인했던 것처럼 13세제곱미터가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옥상 수조의 수원의 양은 이렇게 했거든요. 옥상에다 이제 물을 얼마를 둬야 되느냐, 뭐 하는 건데요. 옥상에다가 이제, 유효수량을, 산출된 수원의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 수조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3분의 1 이상요. 그럼 이제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선 문제에서 보면요. 13 곱하기 3분의 1 하면 되겠죠. 그죠? 3분의 1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면 이제 4가 조금 넘어가니까 4.33이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왜 3분의 1 이상을 옥상 수조에 둬야 되느냐 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방 계획을 할 때는요, 어떤 개념이 있냐면은, 페일세이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나중에 또 얘기가 될 겁니다. 페일세이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놈이 이제 실패가 된다 하더라도요, 안전장치가 확보가 되어져 있다. 그래서 2중, 3중의 안전장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원을 확보를 했을 때, 앞에서 이제 우리가 2번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어떤 방식이냐, 지하 수조에 있는 물을 펌프로 이제 공급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펌프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 이제 수조에 있는 물을 공급하기가 곤란해지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옥상 수조는요, 자연 낙차를 이용하니까 이 펌프 없이도 물을 공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원의 양을 확보하고 나서 그 다음의 어떤 안전장치 확보 차원에서 옥상 수조에다가요, 우리가 계산했던 수원의 3분의 1 정도로 올려놓자. 그러면 이제 옥상 수조는 큰 부담을 가지지 않으면서 이게 문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옥상 수조인데요. 근데 옥상 수조를 반드시 다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옥상 수조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이 있을 수 있어요. 지하층만 있는 거. 대표적인 게 이제 지하 상가 같은 경우죠. 그런 데는 옥상 수조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옥상 수조에다가 3분의 1 이상의 수온을 확보하지 않아도 문제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그래 이제 일반적으로는 페일세이프 개념에 입각해서 확보된 수온의 양의 3분의 1 정도를 옥상 수조에다가 두는 게 원칙이다 하는 겁니다. 화재 안전 기준 제4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4번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요. 두 가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수원의 양을 계산해서 옥상 수조의 크기를 계산하는 겁니다. 자, 정답은 1번 하시면 됩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옥내수화전의 수원의 설치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좀 쉬워질 겁니다. 고가수조, 지하수조, 압력수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제 물탱크가 있고요.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는, 이동사다리를 설치를 해야 된다.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물탱크가 있는데요. 물탱크가 이렇게 있는데, 수조의 상단이랑 요걸 말합니다. 요게 이제 바닥보다 높아요. 바닥보다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안에 있는 물탱크에 있는 물을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관리를 하려면은, 위에다가, 사람이 점검할 수 있는 구멍을 만들고요. 위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사다리가 필요합니다. 사다리가 필요한데, 그 사다리는 이동식 사다리를 설치하는 게 아니고요.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합니다. 고정식 사다리.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유효 수량 중 3분의 1 이상을 옥상 수조에 설치해야 되겠고, 옥내 소화전 한 개에 필요한 유효 수량은 2.6 세제곱미터인데요. 요거는 130리터를 20분간 방수했을 때 나오는 수치다. 그죠? 그래서 5분은 크게 어려움 없이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이제 6번 문제 봅니다. 다음은 옥내 소화전 설비의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했습니다. 저기 이제 가압 송수 장치라는 표현이 납니다. 자, 이 표현은 앞으로 이제 물을 사용할 때는 자주 등장이 되고요. 물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화약제를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와 같은 개념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개념이 필요한데, 자, 왜 그런 개념이 필요하냐면은, 우리는, 소방 대상물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특정 소방 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서 이제 소방시설을 설치하게 되는데요. 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났는데, 우리는 이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소화약제가 필요합니다. 소화약제. 자, 이 약제는 불이 어디에 날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둬야 될지를 굉장히 곤란합니다. 만일에 불이 어디에 나는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면요, 불이 나는 근처에다가 소화약제를 갖다 두면은 금방 화재를 진압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약제는 평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특정 소방 대상물 중에서 가장 수임새가 적어지는 부분에다가요, 약제를 저장할 수 있는 부분을 설치를 하고, 약제를 저장한다는 것은 가령 탱크를 둔다든지 아니면 용기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그 내부에다가 약제를 보관하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면 이 약제를 불이 난 지점까지 끄집고 와야 되죠. 불이 난 지점까지 가져와야 됩니다. 가져와야 되는데, 물은 누가 그걸 가져오느냐? 바로요, 가압 송수 장치입니다. 송수하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물을 보내준다. 어디에서요? 물탱크에서부터 불이 난 지점까지요. 근데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 유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두면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긴 하지만요, 이게 위로 저절로 올라간다든지 옆으로 이동한다든지 하는 것은 자력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의 무게에 해당하는 만큼의 힘을 가하게 되는데요, 그걸 뭐라고요? 가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물에게 어떤 힘을 가해서요, 탱크 안에 있는 물을 우리가 원하는 지점까지 보낼 수 있는 장치를 가압 송수 장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압력을 어떻게 형성하느냐 하는 문제인데요. 거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앞에서 우리가 수조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수조가 결국은요, 가압 송수 장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앞에 잠깐 다시 보시면은, 고가 수조는 자연 낙차가 가압원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압력 수조는 압력 탱크 내에 압축 공기가 가압원이 되는 거고요. 가압 수조도 역시 마찬가지로 가압 수조 안에는 이제 뭐가 들어가 있다고 했느냐 하면은, 여기 이제 불연성 고압기체, 압축 공기 이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질소나 이산화탄소 같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압력원이 되는 거고요. 지하 수조는요, 땅 속에 있는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뭐가 이제 올립니까? 펌프가 이제 펌핑하는 거거든요. 펌프가.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가압 송수 장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가압 송수 장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는데요. 노즐 선단에서 방수량이 130 이상이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게 옥내 소화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방수량 기준이 130이었거든요. 그 정도 성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노즐 선단에서 방수 압력이 0.7MPa 이상이 돼야 된다 했는데 0.7이 아니고요, 1이 빠졌어요. 0.17MPa입니다. 0.17MPa 이상이 되어져야 된다. 0.17MPa 이상이 돼야 되고요. 이게 이제 무한히 커도 되느냐? 그렇지 않고요, 0.7MPa 이하가 돼야 됩니다. 0.17보다 작으면은 가압을 해서요, 압력을 높여주고요. 0.7보다 크면은 감압을 해서요, 압력을 낮춰줍니다. 낮춰주는데요. 자, 우선 0.17이라고 하는 개념은 어떤 거냐고죠? 좀 전에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우리는 화점 가까이에서 소화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정확하게 불을 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위험하니까.
그래서 화점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원격 주수를 하게 됩니다. 원격 주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얼마만큼 띄워줘야 되느냐. 10m 정도는 떨어져라. 그래서 10m 정도 물을 날려 보내야 되는데요. 그러려면은 최저압이 0.17 이상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0.7보다 크면 왜 안 되느냐. 압력이 크면 클수록요, 멀리까지 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보내고자 하는 지점에 정확하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근데 0.7보다 크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면은 0.7 이상의 압이 되면요, 노즐 끝에서 물이 나오는 방수압이 너무 크고요, 이 방수압에 의해서 노즐이 뒤로 밀려나는 반발력이 형성됩니다. 반발력이. 그 반발력이 너무 커서 노즐을 잡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0.7보다는 커서는 안 되겠다. 0.17보다 작으면 가압을 하고요. 0.7보다 크면 감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보기 갑니다. 펌프 쪽 흡입 측에는 연승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펌프라고 하는 것은 물을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데로 퍼올리는 장치가 펌프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펌프는 이 물을 펌프까지 끄집어 올리는 흡입이라고 하는 과정, 흡상, 석션이라고 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이 석션이 얼마나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계기장치를 달아두게 되는데, 그 계기장치는 연승계 또는 진공계라 그럽니다. 토출 측에는 뭘 다느냐면은 압력계를 설치합니다.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설치하고요. 흡입 측에는 연승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는데, 연승계와 진공계는 어떻게 다르냐면은, 진공계는요, 마이너스 압력만 측정할 수 있는 거고요. 연승계는 플러스 압력과 마이너스 압이 다 가능한 게, 이제 연승계라 그럽니다. 그래서 흡입 측에는 연승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한다는 게 맞고요. 가압 송수 장치에는 정적 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해야 되는데, 이거를 성능시험 배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능시험 배관요. 그래서 6번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7번 문제 갑니다. 가압 송수 장치인 펌프의 체질 운전으로 인한 수온 상승과 가압으로 배관이 파손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은 했습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정답은 순환배관이고요. 릴리프 밸브라고 표현합니다. 순환배관과 릴리프 밸브요. 자, 그런데 이제 이 7번 문제는 많은 내용이 이제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체질 운전하는 게 나오고요. 또 그로 인한 수온 상승, 그 다음에 과압으로 배관이 파손된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이제, 예를 하려면요. 먼저 펌프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가를 이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펌프가 작동되는 원리는, 석션이 이제 가장 주가 됩니다. 석션이라고 하는 것은, 펌프가 있으면요. 펌프가 있으면은, 이 펌프까지 이제 물을 끄집어 올리는 과정을 석션이라고 그럽니다. 석션. 빨아들인다라고 하는 거죠. 석션한다.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석션이 되느냐 하면요. 물이 이제 일반적으로 물이 있으면은 이 물에는 대기압이 걸려 있습니다. 대기압이 걸려 있고요. 대기압은 1기압이라고 하죠. 1기압. 자, 이 대기압이 걸려 있는 물은, 펌프를 통해서 끄집어 올릴 때, 펌프까지 연결되어 있는 이 석션관, 이 내부를 진공 상태로 만들면은 물을 끄집어 올리는 게 가능합니다. 진공 상태라고 하는 것은 대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공기가 하나도 들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기가 누르고 있고요. 여기는 하나도 이제 공기가 없는 상태가 되니까 압력이 어때요? 작아지죠? 그래서 이제 압력이 큰 데서 작은 쪽으로 물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요거를, 석션이다, 흡입한다라고 하고요. 펌프가 봤을 때는, 펌프 위치에서 봤을 때는 높은 데서 낮은 데 물을 어떻게 끄집어 올리는 거죠. 그래서 흡상한다, 흡상작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대기압은 물을 얼마만큼 밀어 올릴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압력은요, 정확하게 10.332m만큼 흡상이 가능합니다. 이론적으로요. 그러나 이제 이 흡입관 내가 완벽한 진공 상태가 되기가 힘들 수도 있고요. 또 물이 올라가면서 마찰장을 일으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는 6 내지 7m 정도를 펌프의 흡상 한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6 내지 7m 정도의 물을 이제 펌프가 합상을 통해서 끄집어 올리면요. 이제 그다음부터는 이제 펌프가 물을 밀어내는데, 물을 밀어내는 과정을 뭐라고요? 토출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펌프는 합상과 토출 작용에 의해서 낮은 곳에 있는 물을 높은 데로 퍼올리는 장치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그랬을 때 펌프가 어떻게 이제 이 내부의 공기를 다 빼내느냐라고 했을 때, 회전 운동에 의해서 공기를 빼내면은 그런 회전형 펌프라 그러고요. 왕복 운동에 의해서 이 공기를 빼내게 되면은 진공 상태를 만들게 되면은 왕복 펌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합상이 결국은 펌프의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회전 운동에 의해서 이제 진공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건데, 회전 운동을 통해서 여러 가지 힘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원심식인데요. 펌프 축에다가요, 모터를 연결해서 모터를 가동시키면 축이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뭐가 달려있냐면은 펌프 날개가 이렇게 달려있어요. 날개가 이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날개가 회전하게 되면요, 그 회전 운동에 의해서, 회전 펌프니까 원심력이 발생합니다. 원심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이 내부에 있던 공기가 바깥으로 어때요? 다 이렇게 원심력에서 튕겨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펌프의 가운데 부분은요, 공기가 다 빠져나가는 진공 상태가 되는 거고요. 여기다 이제 관을 연결시키면은 관 내부의 공기도 다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 관을 무슨 상태로요? 진공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놈을 물에다가 담그면 어떻게 됩니까? 대기압하고 압력 차이에 의해서 물이 빨리 올라오게 되는 거죠. 요게 이제 펌프가 합상된다는 거고요. 이때 이제 펌프 케이싱 내에 들어온 물은 이때 이 날개축을 빨리 돌리면 돌릴수록요, 물은 많이 밀려 나갈 거고요. 날개를 큰 걸 달면 어때요? 많이 밀려 나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토출을 이렇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자, 요게 이제 펌프의 작동 원리에 가는 건데요. 그러면 체질 운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체질 운전은요, 펌프의 토출척을 이렇게 잠궈버립니다. 펌프의 토출척을 잠궈버려요. 잠궈버리면 물이 갈 데가 없죠. 그래서 체절하는 것은 펌프의 토출축 전체가요, 끊어졌다는 겁니다. 잠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사실을 모르고 이제 펌프가 돌아가요. 돌아가면은 막 돌아요. 막 돌면 물을 막 밀어내려고 하는데, 이게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뒤에서는 자꾸 밀고 오고요. 갈 데는 없으니까, 이 내에서 어때요? 물입자간에 어때요? 큰 마찰이 일어날 거다. 그 마찰이 일어나게 되면요, 어떻게 됩니까? 수온이 상승하게 됩니다. 수온이 상승하게 되죠. 수온이 상승하게 되면요,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펌핑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펌핑이 안 될 수 있는데, 왜 펌핑이 안 되느냐 하면은, 펌프는 이제 우리가 작동 원리를 확인해 봤는데요. 결국은 어떤 거냐 하면요, 펌프는 공기를 없애는 겁니다. 흡입관 내에 공기를 없애버리면 물이 빨리 올라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펌프가 물이 쭉 밀려가는 과정에서 어떤 경로든지 간에 공기를 없애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흡입관 내에 공기가 생길 때를 우리는 좀 이따 정리를 할 건데, 공동현상이라 그래요. 캐비테이션 현상이라 그러고, 토출축의 어떤 원인에 의해서요, 공기층이 형성되면은, 그거는 맥동현상이다. 맥박이 뛰는 것처럼요. 서징이라 그래요. 서징. 그래서 공기를 없애는 과정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데, 수온이 상승하면요, 공기가 더 잘 생길 수 있습니다. 수온이 상승하면요. 수온이 상승한다는 얘기는 조금만 어때요? 압력이 낮아지거나, 조금만 더 열이 발생하거나 하면은 물이라고 하는 액체가 어때 증발해서 전기가 되는 거죠. 전기가 되면 이제 기체가 형성되고 기포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펌핑이 되지 않을 수 있다. 체질 운전을 하게 되면요, 수온의 상승과 동시에 펌핑이 불가능할 수가 있다. 자, 그런 문제입니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럴 때요, 여기다가 관을 하나 연결시켜서 그 물을 옆으로 빼내버립니다. 빼내버리고요. 그러면 이제 이놈이 관이 열려서 빠져나가니까 물이 빠져나가니까 수온이 상승할 일이 없고요. 다음에 펌핑을 하더라도 문제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물을 빼내서 물을 돌리는 배관을 뭐라고요? 순환배관이라 그러고요. 그러면 순환배관은 항상 잠궈둬야 되느냐? 아니에요. 평소에는 잠궈뒀다가요, 필요하면 이게 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밸브를 뭐라고요? 릴리프 밸브라고 합니다. 순환배관상에 설치되는
밸브인 거죠. 릴리프 밸브요. 자, 그래서 순환배관과 릴리프 밸브, 요게 이제 수온의 상승과 배관이 파손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8번 보십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의 펌프 성능은 체질 운전 시 전격 토출압의 얼마를 초과하지 않아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체질 운전은요 전격 토출압의 140%를 초과하면 안 됩니다. 140%요. 그래서 이게 이제 2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래서 펌프의 체질 운전을 나타내는 이제 펌프의 성능 곡선들이 이제 많이 거론되고 있죠, 그죠? 펌프의 성능 곡선은 어떤 거냐면은 세로축에는 양정 압력을 표시합니다. 양정 압력을 표시하고요. 가로축에는요 양수량. 그래서 펌프의 성능은 양정과 양수량으로 표현합니다. 양정과 양수량. 체질 온전은 앞이 막혀 있으니까 양수량이 어때요? 형성되지 않죠. 그래서 양수량이 제로일 때 압력을 뭐라고요? 체질 압력이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체질 운전점이다.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설정한 양수량이 100일 때 그 다음에 압력도 100이 형성되는 요게 이제 전격 부하 운전점이 되는 거죠. 전격 부하 운전점. 여기 이제 우리가 설계했던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을 이제 그 양을 이제 수준을 여러 개 열어요. 여러 개 열면은 양이 이제 많이 빠져나가게 돼서 양이 증가가 되었을 때 50% 증가가 되었을 때 요때 이제 압력은 65% 이내로 줄어들어서는 안 돼요. 65%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뭐라고 하느냐면은 최대 운전점이다. 요 지점을 최대 운전점이다 라고 하고요. 양수량이 제일 많은 지점이다 라고 하는 뜻이고, 그 다음에 설계했던 대로요 100이 나오는 요 부분을 전격 부하 운전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양수량이 제로가 되는 요 부분을, 압력이 최고가 되는 요 부분을 체질 운전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릴리프 밸브 앞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이 릴리프 밸브는요, 요 압력이 요 사이에서 작동이 되어져야 돼요. 요 사이에서 작동이 되도록 하는 게 릴리프 밸브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런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번 문제입니다. 노즐의 방사압은 4배고요. 광창의 구경은 2배로 늘렸다. 이때 방사량의 증가 비례는 했습니다. 그죠? 노즐 끝에 이제 방사되는 방수량이 얼마인가 하는 것은 방수압을 측정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방수압의 측정은 이제 피토 게이지라는 것을 사용해서 측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피토 게이지로 측정한 방수압이 확인이 되면요, 방수량을 이런 식에 의해서 계산할 수 있는데, 방수량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Q는 0.653 D의 제곱, D는 지름이고요. 거기다가요, 방수압의 제곱권을 곱해주면 됩니다. 제곱권을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방수압에 따른요, 방수량을 산정하는 계산식입니다. 자, 이때 방사압은 4배로 늘어났다 그랬어요. 4배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 관창의 지름은 2배로 늘렸습니다. 2배로.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겁니다. 2배로 늘렸다 어떻게 될 것이냐. 자, 2배로 늘리면요 2의 제곱이면 여기 4배가 되는 거고요. 요건 루트 4배가 되니까 루트 4는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몇 배가 늘어납니까? 8배가 늘어납니다. 8배요. 그래서 방사압과 그 다음에 노즐의 지름이 커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사항인데요. 그거는 전체적으로 8배가 늘어났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 갑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와 관련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했습니다. 옳은 것은요. 자, 보겠습니다. 다른 소화 설비와 겸용하는 경우 각각의 소화 설비의 성능 시장이 없을 때도 소방 펌프는 전용으로 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펌프는 전용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펌프는 전용으로 하는 게 맞고요. 다만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할 때 다 각각의 소화설비에 문제가 없으면은 전용으로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럴 경우는 뭐 그렇게 쉽지는 않겠죠, 그죠? 쉽지는 않은데, 자, 그럼 이제 1번은 어떠냐 하면은 틀렸습니다, 그죠?
다른 소화설비와 겸용할 때 성능이 지장이 없을 때도 전용을 하라. 이렇게 돼 있는데 아니고요. 원칙이 전용이고요. 원칙이 전용이고 지장이 없다라면은 전용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1번은 틀렸고요. 수원의 수위가 펌프의 위치보다 높거나 수원의 수위가 펌프 위치보다 높다 했습니다. 물탱크가 이제 높은 곳에 있고요. 펌프가 낮은 데 있습니다. 펌프가 낮은 데 있어요. 수직 회전축 펌프의 경우에는 연성계 또는 진공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죠? 자, 요거는 원칙적으로 이제 펌프의 토출 측에는 압력계를 설치를 하는 거고요. 흡입 측에는 연성계나 진공계를 설치하는 겁니다. 연성계나 진공계를 설치하는 건데 수원의 수위가 펌프 위치보다 높거나 수직 회전축의 펌프다. 그럴 때는요. 진공계나 연성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거는 이제 펌프가 물을 흡입하는데 석션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2번이 맞습니다. 자, 충압펌프에는 전격 부하 운전 시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할 거 되는데요. 펌프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을 설치합니다. 펌프 성능을 시험하기 위한 배관, 성능시험 배관이라 그래요. 성능시험 배관이라 그러는데, 근데 이 성능시험 배관은 충압펌프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충압펌프라고 하는 것은 펌프의 성능을 시험해서 확인해야 될 만큼 옥내 소화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냐, 불을 끄는데 직접적인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요. 압력을 보충해주는 펌프입니다. 옥내 소화전 설비는 메인 펌프가 있고요. 메인 펌프에 붙여져 있는 보조 펌프가 있습니다. 작은 펌프가 하나가 더 있는데요. 이 작은 펌프를 뭐라고 하냐면은 충압 펌프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영어로 이제 자키 펌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키 펌프. 요거는 이제 메인 펌프, 주 펌프가 되고요. 거기에 따른 충압 펌프, 보조 펌프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앞에서 이제 우리는 뭘 했냐면 펌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펌프가 이제 물을 이렇게 올리는 경로상에서 물을 원활하게 올리려면요. 시작하는 데서부터 끝에까지 공기가 차면 되지 않습니다. 공기를 없애는 게 이제 펌프가 하는 역할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놈이 오래 두면 어떻게 됩니까? 증발하기도 하고요, 새기도 하고요, 공기가 형성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뭐 정상적인 펌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펌프가 이렇게 있고요. 자,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수조에 있는 물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이제 돌린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제 물이 차는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뭘 하느냐? 펌프보다 높은 위치에다가 물올림 탱크를 설치합니다. 물올림 탱크. 물올림 탱크를 설치해서 요놈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 놓습니다. 그러면 이 물올림 탱크의 수위만큼은 항상 어때요? 물이 차게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출 측에는 뭘 하느냐? 여기다가 이제 자키 펌프를 달아가지고요. 요렇게 연결을 시켜놓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압력이 떨어지면요. 여름에 이제 가동이 돼서 여기 압력을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흡입 측에는 물올림 장치요. 물올림 장치. 그 다음에 토출 측에는 충압 펌프요. 요렇게 이제 설치가 되어져 있으므로 펌프를 기준해서 양쪽 배관에는 항상 공기가 채워지지 않고요. 물이 빵빵하게 이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펌프를 가동하면은 문제없이 물이 공급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이제 충압 펌프하고 물올림 탱크인데요. 근데 이제 이 충압 펌프는 주 펌프의 어떤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굳이 방수량이 얼마가 되는지 방수압이 얼마가 되는지 하는 성능시험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충압펌프에는 성능시험 배관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충압펌프에는 체질 운전 시 수온의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배관을 설치할 것 됐는데 그죠? 순환배관 역시 마찬가지로 충압펌프에는 설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펌프 주변에 붙는 배관이 순환배관, 수온 상승 방지, 성능시험을 위한 성능시험 배관 이런 게 있는데요. 그게 충압펌프에는 설치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10번은요, 옳은 거 됐기 때문에 2번이 옳습니다.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 갑니다. 11문제는 다음 중 공동현상의 발생 원인 중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공동현상의 발생, 공동현상은 캐비테이션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펌프가 펌핑하는 경로상에서 흡입측에 생길 수 있는 게 바로 공동현상이고요. 토출측에 생기는 현상이 맥동현상, 서징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서징하고 나는데요. 요게 이제 맥동현상입니다. 결국 다 뭐냐면은 공기층이 형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흡입측에 공기층이 형성되면은 펌핑이 안 되는 거고요. 토출층에 공기층이 형성되면은 이놈이 갖다가 공기가 한번 물을 흡수를 했다가 다시 내뱉고요. 그래서 우리 맥박이 뛰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느껴진 데에서 뭐라고요? 맥동현상이다. 펌프가 이제 쭉 가는 게 아니고요. 펌프가 가동되었다가 섰다가 가동되었다가 섰다가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맥박이 뛰는 것처럼. 자, 그래서 11분부터 14분까지는요. 캐비테이션과 서징 현상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공동현상의 발생 원인을 옳지 않은 것은 했는데요. 공동현상은요, 여기 지금 보기가 하나가 빠져버렸네요. 자, 4번 질문은요, 펌프의 회전 속도가 클 때입니다. 펌프의 회전 속도가 클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 그죠? 옳지 않은 것. 자, 그거는 보겠습니다. 펌프의 흡입측 수도가 크다. 펌프의 흡입측 수도가 크다. 그래서 이제 물을 높은 데서, 깊은 데서 이제 끄집 올린다는 겁니다. 깊은 데서 끄집 올린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찰 손실이 크다. 이제 이거는 물이 잘 올라오지 않는다는 거고요. 흡입측의 간경이 큽니다. 간경이 클 때와 간경이 작을 때 이제 어느 쪽이 마찰 손실이 크냐 하면은 간경이 작을 때 마찰 손실이 큽니다. 간경이 작을 때요. 그래서 이제 1번, 2번, 3번은요, 결국 이제 펌프가 물을 펌핑을 잘 하지 못하는 상황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동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제 저항이 커지게 되면요, 되면은 압력이 이제 줄어들게 되고요. 압력이 줄어들게 되면요, 더 낮은 온도에서도 어때요? 공기 기표가 형성이 됩니다. 그런 현상은 이제 공동현상이다. 그리고 이제 어떤 유체가 흡입관내를 이렇게 지나가는 과정에서 속도의 변화가 압력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속도 변화가 이제 줄어드는 건데요. 속도 변화가 줄어들려면은 흡입측 수도가 크면은 속도가 줄어들고요. 마찰 손실이 크면은 속도가 줄어들고요. 간경이 작으면 속도가 줄어드는 겁니다. 결국 이제 속도 변화를 압력 변화로 바꾸어서 나타내는 현상이 이제 캐비테이션 현상인데, 속도가 이제 줄어드는 과정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흡입체 간경이 크다 했기 때문에 이게 어때요? 틀렸습니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래서 흡입체 수도가 크거나 마찰 손실이 크거나 흡입체 간경이 작거나 그 다음에 펌프의 회전 속도가 크거나 이럴 때는요, 압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압력 손실로 인해서 저압이 형성됨으로써, 낮은 압력이 형성됨으로써 기포가 형성되어졌어요. 공기가 차는 현상을 공동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번은 3번 하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이 공동현상이 일어나면은 펌핑이 안 되기 때문에 방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2번하고 13번은요, 방지 대책에 관한 건데, 방지 대책은 의외로 굉장히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캐비테이션이 일어나는 원인을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죠? 설치 위치를 가능한 낮게 합니다. 이건 어때? 맞는 편이죠. 흡입축 수도가 클 때 이제 일어난다 했으니까 인플레 회전 속도를 적게 합니다. 회전 속도가 클 때 일어난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맞고요. 흡수 간의 마찰 손실이 크면 어때요?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에 보기는 어때요? 똑같은 보기네요. 이게 틀렸네요. 지나치게 높은 양정 펌프 사용을 지양하고요. 설계 토출형보다 현저하게 벗어나 운전을 피하면 더 좋겠고, 흡입 수준에 지나친 와류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공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펌프의 흡입관 제일 아래쪽에 이제 푸트밸브가 있는데요. 푸트밸브. 요러면 이제 설치할 때도요. 요러면 이제 충분히 물에 잠기도록 돼야 됩니다. 그래서 수심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 복귀할 때 보면요, 소화용수 설비, 앞 뒤에 가면요, 소화용수 설비 이제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수심이 이제 50cm 이상은 돼야 되겠다 하는 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12번은요, 옳지 않은 것 했기 때문에 2번을 정답으로 하면 됩니다. 자, 13번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방지 대책 중 옳지 않은 것은 흡입식 수도와 마찰 손실을 적게 하면 됩니다. 맞고, 그죠? 배관을 간단히 하고요. 온도를 가급적 낮게 합니다. 온도가 높으면 어때요? 기포가 형성될 확률이 더 많아지죠. 조그만 마찰들이 발생해도요, 기포가 형성됩니다. 그 다음에 흡입관의 구경을
작게 합니다. 흡입관의 구경을 크게 하는 게 맞겠죠. 그죠? 그러면 방지가 됩니다. 자, 4번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11번, 12번, 13번요. 뭐 같은 유형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4번 보면요. 펌프의 운전 시 규칙적으로 양경 토출량이 변하는 현상에 대해서 어떤 게 그 현상이냐 하는 건데요. 그건 서징 현상이라 그러죠. 흡입관로 내 이제 공기, 그다음에 이제 관내 저항, 그죠? 그런 것 때문에 펌프 입구나 출구 쪽 압력계가 흔들리게 됩니다. 압력이 이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변하게 돼서 주기적으로 이제 이게 나가기도 하고 그러지 않고 뭐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런 현상을 뭐라고요? 서징 현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펌프의 현상인데 이게 이제 화재 안전 기준에 남아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에요. 기술적인 부분들인데 뭐 이게 이제 그렇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지만은 근데 요 정도는 기본적 개념을 판단하고